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절대 버블은 아니다. 기업들의 순이익 전망치가 이번 주에 들어와가지고 60%가 또 넘어갔어요. 투자자분들한테는 뭐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주식시장 50대 50이라 더 간다라는 주제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주식시장이 뭐 연초에 굉장히 빠르게 급등한 이후에 좀 조정장이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해서는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현재 조금 서로 눈치 싸움이 치열한 상황이에요. 뭐 연 부장님께서는 현재 이런 횡보 중인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뭐 저는 그냥 지극히 정상적인 장세라고는 일단 보고 있어요. 그동안 사실 증시가 작년에 많이 올랐잖아요. 작년에도 많이 올랐고 특히 최근 3개월 동안 또 많이 올랐고, 근데 사실 이제 좀 최근에 지수가 1월 중순경에 고점 찍고 좀 옆으로 가는 모습이지만 월별로 보면요 2월 달도 올랐어요. 2월 달도 증시가 한 7, 8% 정도 오른 상황이니까 뭐 결코 뭐 적게 오른 건 아닌데, 다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느끼는 지금 체감 지수는 좋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1월 말에 좀 1월 중순이나 말에 좀 고점에서 뒤늦게 들어오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때 1월만 해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거의 20조를 샀거든요. 20조요? 네, 그러니까 작년 전체 금액의 4분의 1과 맞먹는 그 정도의 매수를 좀 강하게 했는데, 그 후로 증시가 스물스물 내려오다 보고 또 횡보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은 많으신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거는 뭐 좀 높게 사신 분들은 좀 약간 고생을 하실 수밖에 없겠지만 증시라는 게 쉬어가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비슷하게 보는 게 2008년도에 이제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2009년도에도 증시가 한번 강한 랠리를 보이다가 한 2, 3개월 정도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 지금하고 좀 비슷해요. 이 과정을 겪고 나서 다시 한번 주가가 레벨업 해가지고 증시가 그때 1700에서 좀 쉬었다가 아마 2000까지 간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결국 저는 아직은 목적지까지는 갈 자리는 남아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지금 좀 과열을 시키는 그런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횡보장에 대해서 뭐 사실 여러 뭐 말들은 많잖아요. 뭐 여기서 다시 급락한다 뭐 그런 얘기들은 있지만, 어찌됐건 제가 봤을 때는 다시 한번 이 상승을 위한 좀 약간의 준비 과정, 과열을 시키는 그런 구간에 지금 진입했다. 근데 이게 몇 달을 갈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네, 그건 좀 지켜봐야 지금 결국 말씀은 이제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정도의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전문가 분들도 더 간다라는 의견과 지금은 좀 버블이다, 그리고 좀 위험하다 이런 말씀까지도 많이 하셨는데요. 이렇게 50대 50 정도로 갈리는 이 분위기가 연 부장님께서는 어찌 보면 더 올라갈 수 있는 시그널이다 라는 말씀을 뭐 리포트 등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시는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사실 요새 제일 많이 나오는 이제 갈리는 부분이 지금 버블 아니냐, 이 얘기 정말 많이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버블이다 아니다 여기에 대해서 논란들은 많은데, 분명히 저는 이제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절대 버블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왜냐하면 이제 버블이라는 게 이제 거품이 생긴 거잖아요. 거품은 사실 실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는 것처럼 이 버블이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이제 부풀어 오르긴 하지만 실체가 없으니까 결국 나중에 뻥 터져서 충격을 받게 되는데, 사실 대표적으로 버블이 발생했던 시기가 많이들 아시겠지만 그 99년, 2000년 그 IT 버블, 그렇죠. 예, 그리고 88년, 89년도에 그때 3조 호황으로 인해 가지고 국내 증시가 또 한 번 버블이 생겼던 적이 있어요. 그때도. 근데 그때 다 특징들이 뭐냐면 개인들이 뭐 펀드를 하건 직접 투자를 하건 상관없이 개인 자금이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올라간 건 사실인데 두 번 다 어떻게 되냐면 결국 결과는 안 좋았지만 그 안 좋았던 배경이 결국에는 펀더멘털이 약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88년, 89년도에 증시가 너무 좋았는데도 3조 호황에 취해가지고 사실은 수출이 그때부터 막 꺾이기 시작했고,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되게 경기가 안 좋았더라고요. 경제가. 기업들 실적도 곤두박질 치고. 근데 증시는 날아갔어요. 근데 99년, 2000년 IT 버블 때도 이제 IMF 터지고 나서 돈이 몰리면서 올라간 건 사실인데, 그 후에 뒷받침이 안 되고 그냥 뭐 그때 유명했던 뭐 기업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닷컴,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은 사실 뭐 지금은 실체 있는 기업으로 바뀐 것도 있지만 당시에 없어져 버린 기업들이 많을 정도로 그 실체 없는 어떤 이제 거품이 생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버블이라는 건 사실 그런 건데, 그럼 지금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자 이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봤을 때 지금 뭐 삼성전자, 지금 이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1등부터 10위까지 보면 뭐 삼성전자도 있고 거기에 뭐 LG화학도 있고 네이버, 카카오, 삼성바이오. 근데 제가 반문을 하고 싶어요. 이제 버블이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기업들이 실체가 없는 건지. 지금 보면은 엊그저께 수출 데이터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2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 데이터가
무려 60% 증가했고 조업일수가 좀 적었다고 쳐도 일평균으로 따지면 무려 40%가 증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 수출 제조업 국가니까 수출 데이터가 정말 중요한데 일단 지표로 보면은 너무나 지금 좋은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 상승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그 지표들이 나오고 있고, 그럼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 이익 추정치를 계속 쓰잖아요, 매주. 근데 이번 주에도 추정치가 또 올라가가지고 지난주에 그 올해 기업들의 순이익 전망치가 58% 증가하는 걸로 나왔었는데 이번 주에 들어와가지고 60%가 또 넘어갔어요. 그만큼 기업들의 이익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사실 이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오고 있는데 단지 많이 올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런 실체 있는 기업들이 이렇게 좋은 펀더멘털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는 이게 버블이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고, 그리고 버블이 이렇게 꺼지는 그 공통점들이 뭐냐면 긴축할 때거든요. 그렇죠. 예, 이게 긴축, 이제 돈을 조이는, 유동성을 조일 때. 그러니까 결국 유동성이 폭발하면서 막 버블이 생기는 건데, 지금 유동성이 많이 들어온 건 사실인데, 과연 이거를 긴축할 수 있는 좀 시점이냐, 이렇게 또 반문을 하고 싶어요. 뭐냐면, 지금 이제 경기 회복 막 시작할까 말까 하잖아요. 파웰 연준장도 지금 계속 하는 얘기가, 주변에서 자꾸 뭐, 물가 올라가니까 긴축하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파웰 의장하고 옐런 재무장관은 선을 딱 그었잖아요. 고용이 좋아질 때까지는 택도 없는 소리다. 예, 그런 식으로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면 고용이 좋아지는, 지금 미국의 실업률이 6.5% 정도로 알고 있는데 3.5% 정도 가야 완전 고용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럼 그 시기는 적어도 한 제 생각에 2년은 걸릴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어려운데. 그러면 뭐 금리가 올라가서, 그러니까 시중금리가 올라가서 뭐 일시적인 긴축이 나올 수 있다 하더라도 정책금리는 올라갈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향후 1, 2년간은. 근데 그런 상황에서 경기는 이제 막 좋아지는데 버블이 생겼다. 그리고 버블이 생겼으니까 꺼진다. 이거는 과거에 우리가 데이터로만 딱 놓고 봐도 전혀 지금 맞지 않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버블이 아니라 그냥 단지 많이 올랐을 뿐이에요. 올랐기 때문에 아까 앞서 드린 거랑 똑같은 연장선에서 그냥 과열을 시키는 한두 달이 될지 뭐 두세 달이 될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 기간 조정일 뿐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계속 말씀드리고 싶어요. 버블은 아직은 아니고 다만 좀 쉬어가는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증시가 올라가야 뭐 해피하겠지만, 그러나 지금은 좀 쉬어가는 구간이니까 긴 흐름으로 봤을 때 투자자분들한테는 뭐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이런 좀 말씀을 전달해 드리고 싶어요. 네, 뭐 김한진 박사님 같은 경우에도 지금장이 뭐 버블이라기보다는 약간 과열이다, 네. 이런 말씀을 좀 하셨어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좀 쉬어갈 필요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적이 좀 선반영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실적들이 잘 나오고 있는 것은 이제 선반영될 예정됐던 것들이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주식이 더 가려면은 조금 더 실적이 저희들의 예상치보다 더 많이 나와야 되지 않냐, 이런 반론도 조금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도 데이터를 말씀드렸지만 물론 선반영된 감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수가 뭐 3천까지 왔고 뭐 삼성전자도 사실 저번에 96,000원까지 갈 정도로 그건 선반영은 된 건 맞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생각한 거 이상으로 지금 데이터가 일단 잘 나와요. 근데 예상보다 안 좋으면 이미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좀 부정적으로 봐도 되는데, 아까 수출 데이터 마찬가지죠. 깜짝 수출이고, 그 다음에 지금 매주 나오는 애널리스트의 추정치가 자꾸만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아직도 덜 반영된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애널리스트 시각이, 그러니까 계속 추정치를 올리면 이거 너무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는데 상당히 보수적이에요, 사실은 그 자체가. 왜냐하면 작년에 애널리스트 분 중에 맞춘 사람이 없잖아요. 이 코로나가 터져버렸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코로나 전에는 굉장히 낙관 편향적인 부분들이 있었다면 코로나 사태를 겪고 나서는 애널리스트 분들도 굉장히 돌다리도 두들겨 건너자는 심정으로 굉장히 신중하게 추정치를 내시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면은 실제 데이터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잘 나올 수도 있어요, 나중에. 그리고 지금 미국의 백신 효과가 좀 나오면서 확진자 수가 지금 5만 명대로 줄었더라고요. 급감했고. 예, 급감했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지금 정말 이제 감염자가 없는 수준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 전 세계가 이제 그러니까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 더욱더 하반기에는 모멘텀을 좀 받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지금 추정치를 보면 올해보다 내년 그 실적 추정치가 더 좋아요, 사실은. 근데 그거는 아직 반영을 안 했거든요. 근데 내년에는 역대 최대 실적이 나올 것으로 증권가에서는 전망들을 좀 많이 해주고 있어요. 2017년이 최고였는데 그거를 좀 뛰어넘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내년까지 큰 그림을 봤을 때 아직도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이 전 남아있기 때문에 긍정적이고, 그리고 설사 반영이 됐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주가를 볼 때 움직이는 축이, 주가라는 게 EPS 곱하기 PER이라는 거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EPS가 이익이고 PER은 이제 멀티플이라고 그러죠. 이제 버는 돈의 몇 배의 가치에 지금 거래되느냐. 근데 한국 기업들이 예전에는 다 그런 거죠. 시총 상위 기업들이 뭐 한국전력이나 그쵸. 그런 뭐 포스코나 경기 민감형이니까 PER을 10배 이상을 사실 못 주거든요. 그런 기업들 뭐 7배, 8배. 그래서 한국의 평균 PER이 맨날 보면 8배, 12배인데 지금 14배까지 온 걸로 그렇죠. 제가 알고 있거든요. 14배 전이죠. 예, 14배인데 이건 진짜 거의 처음 있는 일이고, 근데 이런 13배, 14배 왔을 때 과거에도 한두 번 있었는데 다 증시가 부러져 버렸어요. 이 펀더멘탈이 안 되고 사이클이 꺾이니까. 근데 지금의 한국 기업들은 체질이 바뀌어가지고 사이클 산업보다는 이렇게 좀 우상향하는 성장 산업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네이버, 카카오, 그쵸. 삼성바이오. 삼성전자도 D램은 좀 사이클이 있는데 그걸 만회하려고 지금 파운드리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 사업으로 바뀌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화학회사 LG화학이나 이런 기업들 보면은 옛날 같으면은 이노베이션이나 LG화학은 전형적인 사이클이잖아요. PER 10배만 줘도 비싸다고 했어요. 근데 LG화학이 뭐 50배 넘고 그러잖아요. 그게 왜냐면 이제 LG화학을 누가 화학회사로 봅니까? 배터리. 근데 배터리는 아직은 끝이 없어요. 계속 이렇게 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4대 대기업, 뭐 삼성그룹하고 뭐 SK, LG, 현대차그룹 이런 기업들도 예전에 사이클을 많이 탔는데 요즘에 투자하는 거 보시면 그냥 깜짝 놀랄 산업들이 너무 많이 투자를 하잖아요. 뭐 수소 사업, 뭐 친환경 에너지라든가 우주 사업까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멀티플을 좀 높이는 요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이익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한국의 그 고질적인 병인 경기 민감형 이런 산업 구조에서 뭔가 미국형 기업들로 약간 좀 바뀌어가는 그런 초기 국면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직은 그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과거에 이렇게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이 멀티플 상향에 대해서는 조금 인정을 잘 안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새로 나오는 현상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이런 흐름들은 자연스럽게 우리 증시에 녹아들면서 익숙해질 것 같아요. 왜 미국의 나스닥은 30배를 받는데 왜 한국은 맨날 8배, 12배만 있어야 되냐 이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PER 좀 상승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주가 수준이 뭐 결코 비싸다 이렇게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 테슬라 같은 혁신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전통적인 그런 숫자로서는 설명이 되지 네. 않는 그런 기업들이 등장하고 네. 있는 것처럼 국내 코스피 기업 같은 경우에도 그런 체질리 개선 자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것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가지고 개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및 기관 투자자들의 동향들도 잘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좀 이런 투자 주체별로의 좀 투자 성향, 투자 방향을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개인 투자분들은 최근에 좀 예탁금이 좀 빠지고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공격적으로 좀 매수도 하시고 그랬는데 최근에 3,100 이상에서는 좀 반복되고 있으니까 일방적으로 사진 않고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분들도 약간은 좀 최근에 증시에 대해서 좀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건 오히려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너무 공격적으로 1월 달은 여러분 느끼시면 그냥 개인 투자는 일방적으로 사기만 했어요. 근데 증시가 오히려 빠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좀 개인 투자분들의 흐름을 봤을 때는 좀 뭔가 증시에 대해서 일말에 이러다 3천 깨지면 어떡할까 불안감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러나 개인의 머니무브 현상이 끝난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수는 하겠지만 3,100이라는 지수에 대해서 개인 투자분들은 약간 좀 일부는 좀 불편한 심정도 좀 느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외국인은 사실은 철저하게 환율 플레이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지난 11월 달에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외국인이 5조를 샀는데 원달러 환율이 급락할 시기였잖아요. 그러니까 환율이 떨어지니까 그때 당시엔 굉장히 많이 샀고, 근데 1월 달에는 원달러 환율이 오히려 좀 약간 반등을 하면서 바닥치고 외국인이 또 공격적인 매도를 했는데 2월 들어오면서 또 환율이 다시 떨어지니까 또 외국인이 또 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3일 동안 1조 5천억 정도 샀더라고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근데 그때 딱 환율 차트를 열어보시면 공교롭게 환율이 급락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그거랑 일치하니까 외국인들은 환율 흐름에 따라서 좀 연동되는 매매를 할 것 같은데, 근데 외국인들이 봤을 때 앞으로 이 달러를 어떻게 볼 거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3월 14일 날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미국의 민주당이 이 그 경기부양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되는 데드라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까지 안 하면 실업급여 지별을 못 하니까 그 전에 아마 통과를 시킬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이게 통과가 되면 미국에서 이제 결국에는 그 대규모
어떤 이제 그 부양책이 나오면서 달러가 굉장히 이제 공급이 늘 거 아니에요. 그럼 달러 약세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고 외국인들이 조금 최근에 국내 증시에 대해서 좀 매수를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외국인 수급은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관이 제일 문제인 것 같은데 기관들은 주식 비중이 지금 거의 없는 상태고 계속 줄였잖아요. 엄청나게 줄였고 연기금은 지금 개인 투자분들이 정말 화를 매일 내실 정도로 너무 많이 팔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어제도 거의 한 4천억 가까이 판 것 같고 하루에 기본 한 2천억씩 팔더라고요. 1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다들 뉴스 통해서 보셨겠지만 파는 이유는 명확해요.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이기로 이미 작년에 결정을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7.3%, 올해가 16.8% 계속 줄여야 되는데 줄일 수밖에 없는 게 점점 지수가 올라가면 비중이 점점 올라가요. 그러면 더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3,100 이상에서는 일단은 대량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건 인지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럼 언제 살 거냐? 방법이 없어요. 지금 이 상태가 유지되면 증시가 급락하는 수밖에 없어요. 급락해야 국내 주식 비중이 좀 줄 거 아니에요. 해외에 비해서. 그래서 그 지수대를 2,600, 500 정도로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빠지기 전까지는 연기금 매수는 당분간 기대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연기금이 한국 증시를 비관적으로 본다기보다는 그냥 이미 세팅을 해놓은 비중에 맞춰서 조절을 기계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기관 쪽에서 한 축이 그 펀드 관련해서 이제 투신권이잖아요. 근데 투신들도 매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돈이 없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직접 투자를 하니까 다 빼서 지금 나가니까 이 펀드 환매가 나오니까 어쩔 수 없고 사모펀드도 윗지가 너무 약하잖아요. 지금 라인 펀드 예전 그렇죠. 사고 때문에. 사태 이후로. 그래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기관이 하는 일은 어쨌든 자금을 수탁받아서 하는 게 주 메인 임무인데 개인 투자분들이 대부분 자기가 직접 하는 지금 시대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기관들의 수급은 당분간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결국에 개인들은 어쨌든 빠지면 좀 사자는 입장이고 기관은 일단 오르면 오를수록 대량 매도예요. 그럼 그 중간 지점에 있는 외국인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해요. 최근 3일간 딱 보니까 외국인이 3일 딱 사니까요. 증시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당분간 이렇게 증시가 옆으로는 좀 갈 것 같은데 이 구간에서 단기 등락은 외국인들이 방향을 좀 결정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까 설명드린 대로 개인들은 좀 빠지는 날만 살려는 분위기고 기관들은 여력 자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외국인의 시각에 따라서 당분간 변동성은 좀 확대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